사람은 지금 다 재능 있는 후배라는 걸 나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백일장을 휩쓴 막 장원자잖아요. 뭐 그다 어디 보면 이제 그것이 제 생애에 참 좋은 추억이지 문학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잘못한 문학을 망칠 뻔했어요. 우선 재치와 어느 정도 쬐끔한 노하우만 터득하면 백일장이가 1등 하는 건 쉬워요. 평소에 습작을 좀 했다가 그 몇 가지 머리만 반짝하면 잡아요. 제목 나오면 첫 구절에 심사위원 팍 잡으면 돼. 예를 들어 제목이 시끄럽고 막 이제 제가 그 백일장이 1등한 게 플래카드라는 제목이에요. 플래카드. 당시로선 꽤 세련된 제목이죠. 이렇게 외치는 제목 외치면 이거 떨어져요. 팍 목소리를 줄여요. 팍 다운시켜서 플래카드 그러면 첫 구절이 아마 이런 거였어요. 지금 내 가슴에 가장 순수한 백지는 젖어가고 있다. 고3 때 쓴 거예요. 이러면서 목소리 팍 낮추면 심사위원 어쭈 이러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휘잡고 이렇게 잘해서 싹 넘기면 이건 거의 장원이에요. 그게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되지요. 근데 그런 어떤 선수, 문학 선수가 얼마나 문학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를 친다니까요. 번번이 안타쟁이는 돼요. 근데 문학은요 안타를 원하지 않아요. 홈런이거나 그러니까 자 문학은요 강남의 현대아파트 50만 대단지를 원하지 않아요. 딱 한 개의 콜로세움, 딱 한 개의 피사의 사탑, 한 개를 원해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 딱 한 개의 천여림, 한 개의 별, 이걸 원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해놓고 주물럭대 놓으면 나머지 중에 어떤 시, 보통 문단에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 시는 돼요. 백일장에 1, 2등 하던 솜씨는. 근데 그 괜찮은 시인 이거는 크게 악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건 터득한 건데 저는 그 생각을 꿈에도 못한 것이 백일장에 한 20번쯤 당선하면 한 500명의 적을 기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한테 미끄러진 모든 사람은 족을 그리고 다 일을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에 등단해서 지금까지 많은 질시와 선망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런 관계의 피해? 이런 것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요즘이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힘이 생겨가지고 벌써 그런 것이 오고 그러면 내가 출세해가는구나 이런 질투를 받다니 이런 해코지를 받다니 아이고 이제 드디어 나도 좀 출세의 대열이구나 하는 감각을 느낄 정도로 여유는 좀 생겼습니다. 많은 그리고 이런 얘기 자체는 문학의 본질에서는 시시한 얘기지만 백일장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문제성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당선한 사람도 있고 나 그래도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문학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습작을 한다는 건 중요한 거죠. 습작이 노하우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좀 뭐 좀 사정 한잔 드시죠. 네. 귀뚜라미로 이렇게 사철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 물론 어느 정도는 감이 옵니다만 선생님 귀뚜라미로 사철 그러니까 가을에만 울지 않고 최근에 이거는 사실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고 최근에 한국 시들이 너무 메가폰이 많아요. 이렇게 마치 쥐약 봄날 봄이 왔는데 쥐약이요 쥐약 뭐 좀약이요 하고 골목을 시끄럽게 하는 메가폰 시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류나 화재나 이런 메가폰은 봄을 불러오는 그 본질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봄을 불러오는 것은 섬돌 밑에 작게 우는 귀뚜라미, 또 저 산 어디 풀잎 속에 숨어있는 작은 풀벌레, 또 이만한 작은 풀사 이런 것들이 봄을 불러오는 거대한 어떤 힘이고 문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때 제일 힘을 갖는 거지 메가폰을 들고 봄이요 봄이요 막
쥐약 사세요. 봄약이요. 좀약이요. 좀약. 이거는 근데 너무 쥐약 장사와 좀약 장사가 너무 문단에 너무 많고 그런 것이 또한 잠깐의 어떤 그런 그 화제와 왜냐하면 메가폰을 들었으니까 그 많은 그 좀 가엾은 독자를 시끄럽게 만들고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로 진정한 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귀뚜라미나 섬돌 밑에 귀뚜라미나 저 산에 있는 작은 풀벌레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것 같군요. 저기 이건 좀 또 다른 건데 이렇게 한 가지만 쭉 하면은 한 가지 색깔로 뭐 해서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질문이. 선생님한테 장신구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유나 상징이 있는 겁니까? 선생님께 그 장신구라는 것은 작품 속에서도 꽤 등장하고 근데 요새 오늘은 선생님 굉장히 뭐랄까 심플하세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선생님 질문이 오늘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날카로우셔서 아니 인사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뭘로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신데 전 장신구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장신구가 평범한 건 딱지색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름에 부스도 신고 팔대기가 떨어질 것 같은 수갑 같은 팔찌도 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렇게 장신구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오면 미친 여자지 그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좀 외로워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벨트도 뭐 너무나 커서 제가 염동균 벨트라는 벨트 염동균이라는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챔피언 돼가지고 있다마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벨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좀 뚱뚱을 가리기 위한 약간의 그러니까 뚱뚱하면 허리를 쫄리는 게 아니라 훨씬 확대해버리는 그런 벨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1970년대 중반에 어느 백화점 우리나라 유명한 대표적인 백화점에서 여름에 장사가 안 되니까 여성 장신구 여성 컬렉션 장신구전을 했어요. 거기에 제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팜플렛도 굉장히 근사인데 뭐 인형만 모은 분, 촛불만 모은 분 해갖고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들이 그걸 컬렉션한 걸 거기 갖다 했는데 저는 장신구를 은 장신구를 갖다가 놨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장신구가 많았어요. 근데 전부 비싼 게 없었어요. 은이 주로 많았고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야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 뭐 진주라든가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 하나라도 가져야지 너는 엿장수 물건밖에 없구나 맨날 이러셨는데 그 정도로 비싼 건 없지만 하여튼 묘하게 생긴 것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성 잡지에서 그 장신구를 한번 찍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다가 담요를 깔고 그걸 화보를 촬영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닥에다 깔고 보는데 너무 혐오스럽고 싫은 거 있죠. 순간. 그리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번뇌의 뼈. 저것들이 내 번뇌의 어떤 하나의 뼈들 같아요. 저걸 달고 나가서 내가 부렸던 허세, 거짓, 뭐 이런 위약들 이런 것들이 너무 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없어진 게 그래도 아직도 반지를 2개를 끼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아직도 많죠. 근데 그때는 심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무거워요. 일단 귀찮고 그래도 안 하고 나가지는 않아요. 뭘 합니다. 좀 외로워서 그래요. 그리고 머플러는 그걸 해야만 옷을 다 입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뭔가 안 오늘도 이 더운 날 이것도 하나 했잖아요. 또 다른 색깔의 질문인데요. 몇 년간 그 외국에서 사셨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선생님 그 고향에서든 또 고국에서든 이렇게 모국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계시니까 그 선생님 문학의 어떤 삶의 원형이랄까 출발점에 대해서 이게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네. 처음 이제 여행하고 이런 거 말고
처음 외국에 가서 산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